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법 강의 30회분으로 진행하게 되는 김경하라고 합니다. 교재는 일단 김준호 교수님 민법 기본 강의 요책이고요. 일단 민법 기본 강의 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험별 특징 같은 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약간 맛보기 식으로 한번 1강에서 약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1교시에도 앞부분 강의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강의를 제가 작년에 안 찍고, 재작년에 제가 또 8시간 동안 혼자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루에 2개씩 해서 제가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을 기본 강의를 다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8시간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핵정 강의 때는 그래도 수강생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도 하루에 8시간씩 찍었어요. 그 수강을 하신 분들의 후기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데 다들 효험은 보고 가셨습니다. 6모랑 8모 사이에 제가 핵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강의를 찍는데, 그거 듣고 점수들이 다 오르셨어요. 다 오르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기본 강의 좀 타이트하게 할 거니까 동강으로는 아마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변시랑 5급 공채 본맹정 제가 붙은 시험이고, 이거는 약간 사법시험 같은 시험이고, 그 다음 법원행시 이것도 제가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2000 시험 보러 사법연수원도 갔고, 법무사 시험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차 그냥 한번 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이랑 변리사 시험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고,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였나 그 다음 해였나, 변리사 민소를 처음 강의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합격해가지고 아마 강사하고 있을 겁니다. 변리사이면서 강사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쨌든 다뤄본 파트라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민법 기본 강의 하는데 뭐 이렇게 짬뽕으로 많이 하냐, 약간 제가 할 강의는 민법, 민소, 상법 3개 다지만 약간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하는 의미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부터 한번 볼게요. 변호사 시험. 변시 같은 경우에는 민사법으로 합치겠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택형이 175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례형에 350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록형에 또 175점이 들어갑니다.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50% 정도 문제가 더 많아요. 70문제를 보는데 민법이 대략 한 35문제,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뭐 한 15문제, 그 다음 상법이 한 20문제, 이렇게 들어가서 70문항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50점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100점, 그 다음 상법이 100점, 그 다음 민법이 150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민사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그냥 민법입니다. 175점이 온전히 민법으로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쟁점도 들어가긴 하는데 뭐 장래이행해소라든지 확인해소라든지 처분권주의라는 거 격가지 쟁점으로 들어갈 뿐, 그 다음에 상법 주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 175점은 온전히 민법이라고 보셔야 된다. 이것만 봐도 변시에서 민법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다 합쳐서 700점입니다. 700점이라는 점수가 지금 아마 기본 강의라 가지고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건데, 변호사 시험이 선택형이 160점이고 나머지가 1500점이에요. 1500점인데 이 1660점 만점에서 올해 변시 같은 경우에는 840점, 880점을 넘기는 경우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변시에서 700점이 민사로 나온다. 이거 꽤 크죠? 꽤 큽니다. 공법이랑, 그러니까 헌법, 행정법, 그 다음 형법, 형사소송법 합쳐야 800점입니다. 그거랑 동등합니다. 민사법이. 그래서 민사법을 잘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올해 변시에서 보긴 했어요. 민사법은 합격점이 나왔어요. 합격점이 나왔는데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해서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으니까 고루 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민사법이 중요하니까 나는 민사법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1, 2학년 분들 중에 계시는데, 민법은 정복 못합니다. 민법은 정복 못합니다. 민법 정복할 수준 되시려면 그냥 그거는 법학 박사 민법으로 이미 바꿔오신 분이면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분도 이제 최판이나 이런 건 또 따로 챙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든 방어적으로 가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이 30강 안에서 알려주는 최소한만 가지고 방어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방어적으로 가시되 알아야 되는 건 다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건 아예 모르겠다, 이거 버리고 가겠다, 이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가령 올해 변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코앞이 닥쳐왔지만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맨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이번에 아직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오긴 힘들 겁니다. 입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오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류분 같은 것도. 유류분 관련 소송도 하셔야 되잖아요. 변호사 돼서 뭐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은 다 챙긴다. 민사소송법, 요거는 민사소송법 시간 전에 제가 또 간략하게 말을 할 건데,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역시도 아예 모르는 게 있어서 백지를 내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올해도 변시 채점위원 및 출제위원 분들이랑 교수님들께 제가 자문을 좀 구한 적이 있는데, 이번 변시에서 40점짜리 통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백지가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채점하기 너무 좋았다고 하시던데, 백지가 많은데도 붙습니다. 백지가 많은데도 붙고, 그런 40점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이거를 공부를 무조건 다 완전하게 해석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도록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보통 1, 2, 3학년들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선 당연히 그건 다 알아야죠. 범위, 이거 변시에 좀 심각하게 말할게요. 보통 민법 1을 수강하시면 민법 총칙 부분인데, 전체 변시에서 따지면 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50분의 1 내용인데 그건 당연히 외워서 가셔야겠죠. 근데 그거 50배나 되는 내용을 외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시 치는 분들, 이제 다음 달에 변시 치죠. 이제 한 1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들한테 뭐 지인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방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방어적으로 하시면서 다 챙겨갈 수 있게, 그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5급 공채랑 같이 얘기를 할게요.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올해 합격자 중에서도 5급 공채 수석분이 제 민사소송법 들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세 분이 또 계세요. 로스쿨 3학년 분 2분이 계신데, 제 민법 민소 강의 들으셨고, 시험장,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시험장에서 다 절반 이상 제 책 보고 있었다 하던데, 그분들은 핵정까지 보고 합격을 하신 분들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행을 치시던 분인데, 법무행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컨버터죠. 컨버터를 하셨는데, 그 피셋을 치고 나서 제 기본 강의 그 해거, 기본 강의 그 해거를 쫙 들으시고, 기본 강의 탁 듣고 제 거 핵정 보시고 사례집 딱 보시고 합격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2차. 그래서 기본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뭐 로스쿨 분들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김준호 교수님 저로 그 1학년 강의를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미리 듣고 가셔서 뭐 로스쿨 수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 기본 강의, 그 다음 제가 하는 게 핵정 강의, 그 다음 또 하면 뭐 사례 강의, 요 정도 하는데 강의가 나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만 들어도 모든 시험 다 붙을 수 있어야 정상인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김준호 교수님 저서 있는 사례 문제도 변시, 그 다음 변모 중에서 제가 이건 풀어야 된다는 건 다 풀어드릴 거고, 그 외에 기출 표시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게 변시랑 어떻게 다른가요? 시중엔 전부 다 변시 강의밖에 없고 5급 공채용 강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조금 유사하긴 하죠. 유사하긴 한데 변시는 범위가 넓습니다. 변시는 범위가 넓고, 대신에 판례들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는 잘 안 나옵니다. 즉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요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판례 사실관계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 지금 여기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그 외에 제 옥하방도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질문을 받는데, 제가 5급 공채도 사례 해설을 내놓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의문이 드는 거 질문 많이 주세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제 주로 변시 로스쿨 3학년 분들이 같이 병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 그 판례 아니에요? 하는데 그 판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례 변형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즉 이거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거 어느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는지 저도 아는데, 근데 그분 같은
그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당연한 거고요. 판례를 아는 걸 바탕으로 풀 수 있느냐,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일례로 5급 공채뿐만 아니라 변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해도 변시 치고 다음날 바로 해설 내드렸는데 민사소송법 1번 문제였나? 그 일부 청구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거 다 처음에 잘못된 해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해설들을 내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혼란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기본 법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얹은 최판이 있었어요. 근데 다 최판으로 푼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답안을 제일 처음에 내주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풀었나?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답안을 안 봐서 그랬는데 저는 이거 그냥 기본 법리 문제다. 최판이 아니다. 최판은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리 문제로 제가 해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왈가왈부 되다가 나중에 교수님 해설 나오니까 그냥 기본 법리 문제였습니다. 최판 아니었고 기본 법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판이나 판례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근데 공통적으로 교수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려운 걸 냈더니 애들이 너무 잘 풀더라. 근데 기본적인 걸 냈더니 하나도 모르더라. 그래서 뭔가 주객이 전도돼. 근데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고, 저도 사법시험 칠 때 그 사법시험도 교수님들이 채점평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기본적인 걸 내면 못한다. 판례를 내면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험의 트렌드는 기본적인 게 탄탄한지를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최판을 덕지덕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하나의 틀을 세워두고 거기에서 격가지 판례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더 심화된 걸 냅니다. 시험이 더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제가 쳤을 때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고 당장 이제 변시 같은 경우에는 CBT로 바뀌면서 문제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제 느낌에는 문제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걸 보고 내가 이 판례를 다 씹어 먹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를 확실히 내가 인지를 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변시보다는 분량은 적습니다. 대신에 이건 기본기가 더 중요해요. 이건 기본기가 더 중요해요. 변시가 출제 범위가 100이라고 치면 5급 공채는 40입니다. 적네? 할만하네? 근데 대신에 이건 40인데 변시가 한 5cm 정도 깊이라면 요건 한 7cm 정도 깊이입니다. 깊이가 조금 더 있다. 깊이가 조금 더 있으니까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기본기 바탕으로 해서 요건을 암기하고 그 다음 격가지로 판례를 익혀 나가시라. 자, 근데 올해 변시 같은 경우에는 요 5급 공채랑 조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시도 깊이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없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5cm의 깊이는 있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고 있어요. 변시도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그럴수록 더 중시하고 많이 보시라. 그 다음에 법행. 제가 올해 법행 최연소 합격자분도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면접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법원 사무관 친구한테 좀 물어봐서 면접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그냥 팁만 좀 알려드렸는데 그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 5급 공채는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 있는 사무관 애들도 제 친구들 많고 법원 사무관도 제가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거야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법원 행시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기를 물어볼 때도 있고 판례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지어 지엽적인 판례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 출제 유형이 제일 파악하기 어려운 건 법원 행시입니다. 근데 합격은 요거 두 개가 제일 어렵겠죠. 그 이유는 적게 뽑기 때문입니다. 적게 뽑기 때문에. 제가 시험 자체는 변시도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근데 변시는 어쨌든 1년에 1,700명 뽑죠. 근데 얘네는 5급 공채 이번에 7명 뽑았나요? 7명인가 뽑았는데 저한테 인사원에만 4명 이상이니까 5급 공채 그 다음에 법원 행시도 8명 뽑죠. 법원 사무직 8명 뽑으니까 이게 인원이 적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붙습니다. 1700점이기 때문에 170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높아야 붙습니다. 그리고 점수 체계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변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700점에서 여러분들 몇 점 득점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변시 합격 컷은 54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54점이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때 똑같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수능은 솔직히 말하면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면 큰일 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100점 만점에 54점입니다. 이걸 곱하기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합격점이 나와요. 근데 54점 받기가 좀 힘듭니다. 얘랑 얘도 똑같습니다. 평균적으로 54점. 그러니까 국가고시는 절반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는데 그 50점 받기가 힘듭니다. 50점 받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 5급 공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민법, 민소, 그다음 행정학이랑 상법은 없어졌죠? 저가 5급 공채 볼 땐 상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법 선택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학이랑 여기 행정법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일행직 채점은 조금 널널하게 해줍니다. 조금 못 쓴 것 같은데 50점 나옵니다. 일행은 빵빵 나옵니다. 법무행정은 안 나옵니다. 잘 쓴 것 같아도 50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합격한 제때 동기들이 8명이에요. 그 기수에서 한 명은 입법고시도 같이 붙어서 갔고, 그 다음에 2명은 로스쿨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제 다음 기수분들도 3분 다 변호사세요. 로스쿨 3학년 때 쳐서 변시 붙고 바로 이제 사무관으로 오신 건데, 요거 되게 짜게 줍니다. 행정법을 짜게 줍니다. 법무행정 쪽은. 행정학은 보통 법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못하죠. 이거 약간 저도 약간 그냥 논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기도 법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1개월밖에 공부를 안 해서 자세한 합격 수기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행정학도 저는 약간 강점이 되게 어렵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인데 이게 일행의 경제학에 준합니다. 민법, 민사소송법이. 즉 요 두 과목은 70점을 넘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아마 올해 수석분이 둘 다 70점 넘겼나? 그럴걸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하시면 무조건 붙습니다. 여기도 컷은 한 54점에서 58점. 그건 난이도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5급 공채도 일단 기본기를 다지고 내가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을 무조건 잘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건 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변시랑 다르게 고시는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근데 너무 압박받지 마시고요. 압박받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거 경험했는데 제 옛날에 공부한 수기들 요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을 조금 비우고 좀 본 것들은 잘 됐고 오히려 압박을 받고 갔을 땐 잘 안 됐어요. 압박을 받고 갔을 땐 잘 안 됐고 제가 그때 사법시험 1차 막 압박을 받고 공부 되게 많이 했을 때 그때 막 뭐 학원 모의고사 그때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거의 막 한 5등 안에 들고 이렇게 한 해 떨어지고 오히려 공부 거의 못한 해 사법시험 1차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압박을 받으면 잘 안 돼요. 압박을 받으면 잘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하되 결과는 내가 나온 대로 겸허하게 하자.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일찍 붙은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특징이자 마음가짐. 제 지금 서울에서 그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친구랑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판사 친구가 있는데 얘네 둘이 22살? 이쯤 붙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3-4달 전에도 봤죠. 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보통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마음을 조금 공부 잘한 친구들이에요. 공부 잘한 친구들, 항상 잘한 친구들, 수능 같은 것도 잘해서 인터뷰한 친구들이고 근데 고시 공부할 때 열심히는 하지만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근데 이 마인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너무 무겁게 가지지 마시라. 마음을 너무 무겁게 가시면 그 멘탈이 무너진다.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란 건 건물을 쓴다고 합시다. 건물이 기분 좋으니까. 자, 여기서 10% 이게 멘탈이에요. 멘탈. 이게 집안 공사입니다. 90% 여기 실력 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실력을 마음껏 쌓아놨잖아요. 멘탈이 나가면 이게 무너집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뭐 물론 저희 때는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제 동기들 막 뭐 연대 로스쿨, 고대 로스쿨 수석인 애들도 있거든요. 저희 때는 일종의 제 기회였죠, 로스쿨이. 근데 여러분들은 로스쿨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무조건 변시 합격하셔야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훨씬 더 제 친구들이 로스쿨 할 때보다. 그래서 여기 멘탈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 압박을 받으시면 안 된다. 압박을 적당히 내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 내가 게을러지지 않는 방향 정도로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조금 하늘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한국에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고시 낙방을 수없이 많이 했다. 30 넘으셔서 붙으셨을걸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하신 뭐 분들도 30 넘어서 붙으신 분들 많습니다. 뭐 정치인이나. 그래서 너무 늦었다. 혹은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이게 가지지 마시고 내가 안 졸릴 정도,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멘탈을 가지고 이제 실력들을 쌓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행은 조금 출제 패턴을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것 역시도 기본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쓴다. 자, 그다음 법무사랑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요 세 개이긴 한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달았는데, 그리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험들은 제가 블로그에 그의 기출 해설을 올려드리는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지? 그런 거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완전한 답안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답안으로 올리면 그거 모으면 제가 책 써야 되는데 그거를 다 공개해버리면 좀 그래서 완전한 답안으로 올리진 않고, 그래도 필요한 건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법행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조금 지엽적인 판례 나올 때가 있고, 올해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본기로 나왔습니다. 진짜 기본이 되는 판례들만 나왔는데, 이거 잘 쓰냐, 너 판례 공부 격가지 공부만 하다가 기본기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법무사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로 나왔어요. 법행도 그랬어요. 올해 그 최연소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조금 기본기 위주로 나온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다. 근데 그게 맞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실력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죠. 그래서 법무사도 좀 기본기 위주로 나왔고, 변리사도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철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기 위주로 나왔습니다. 2차 시험 민소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1차에 나오지만, 근데 변리사 조금 이상한 게 있어. 변리사는 2차에서 민법을 안 보는데 민법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점유취득시효 이런 거 물권법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다. 상속법도 나옵니다. 변리사는. 그래서 변리사도 민법 강의 혹시 제 걸로 들으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보면. 그분들은 기본적인 법리는 다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별 특징을 이렇게 봤고, 어쨌든 공부할 때는 멘탈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마음가짐 다지시되 너무 압박은 받지 마시라. 휴대폰 없앤다 이런 거 그게 마음이 편하면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요약 자료라든지 이런 거 내가 만든 거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공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유튜브 봐도 되나요? 공부할 때 여행 가도 되나요? 중간에 여행 가도 되나요? 가셔도 되죠. 그거 안 가고 여러분들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공부만 해요? 당연히 그것도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것도 공부의 일종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공부의 일종입니다. 여기 멘탈에 이거 스트레스, 이것도 공부의 일종입니다. 요거 관리 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형 사례를 얘기하겠는데, 그 형한테 맨날 내가 형 얘기 맨날 한다 하는데, 어떤 형이냐면 변시 50 안에 붙으신 형이거든요. 제가 딱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이 오시였나 그랬어요. 시작할 때였나 그 다음에였나. 그래가지고 제 강의 들으러 오신다길래, 형 무슨 미친 소리냐고,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있으면 당신은 변호사 안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기본 강의가요, 여러분들 처음 법을 하시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었다고 이거 법 풀 줄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본 강의 듣고 가서 물론 제가 문제 풀어드리니까 어렴풋이 그거 복습 잘하신 분들은 무조건 풀립니다. 근데 복습 안 하실 거잖아요. 문제 풀어주는 것만 해도 골이 때릴 겁니다. 근데 가서 변시 문제나 한번 보세요. 590채 문제나 풀리는지. 안 풀립니다. 뭐 해야 돼요?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복습을 하고
사례를 풀어야죠. 이거 사례 누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지금 제가 풀어주면요 스무스하게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셨잖아요. 수학할 때 선생님이 스무스하게 풀어주니까 나도 그냥 저렇게 푸니까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내 손으로 풀려고 하면 안 풀리죠. 똑같습니다. 이 사례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푸셔야 돼요. 이 작업을 1, 2학년 때 하셔야 돼요. 로스쿨 1, 2학년 때 하셔야 되고 5급 공채나 법행 이 고시는 빨리 붙을수록 좋죠.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사례집 바로 보셔야 돼요. 왜 기본 강의만 듣고 나는 공부를 다 했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보통 공부에서 1회독이라고 하면요. 저는 강의를 듣고 교재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읽고 자 읽을 때 여러분 리트나 피셋 공부를 여기서는 하시게 되니까 그 조금 빠르게 파악하고 읽죠. 그 읽기가 법에서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사법시험 사실 오래 걸렸던 이유가 초창기에 못 붙었던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글 읽는 게 어릴 땐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량의 정보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 파악하는 건 좋은데 이제 사실 같은 경우에는 구석탱이에서 뭐 글자 2개를 바꾼다던가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핵심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빨리 봐도 뭐가 이게를 바꿀 거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철판 같은 걸 내버리면 그걸 캐칭을 잘 못합니다. 캐칭을 잘 못하다 보니까 빨리 읽어버리면 그걸 놓쳐버리고 다른 쟁점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 공부 처음 하실 때는 핵심 내용은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 할 거랑 그 제가 강의 계획서에 보면 별표 쳐놨거든요. 별표 안 쳐진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읽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쎄 빠지게 외워봐야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고 별표가 쳐져 있는 거는 이거는 내가 외우라 하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책을 확인을 합니다. 책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끝내면서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 언급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는 요거는 최소한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최소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가셔야 돼요 라는 거는 사례도 무조건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그러니까 사례집을 따로 구해서 보셔도 되지만 여기에도 사례가 있죠.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익힙시다. 기본 강의 때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사례집은 더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집 볼 때도 일단은 지금 사례집은 안 갖고 계시겠지만 위에 문제가 있죠. 그다음 밑에 해설이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쭉쭉쭉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갑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 답 어떻게 써져 있나 궁금하잖아요. 호기심 들잖아요. 자 이렇게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출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셋이랑 리트 볼 때 기출 아낀다 그러시지 않나요? 왜 이 기출을 안 아끼시는 거죠? 이렇게 답을 바로 봐버리면 뭐가 빠졌어요? 내가 한번 사고하는 과정, 내가 푸는 과정이 빠져버립니다. 내가 푸는 과정이 빠졌는데 바로 답 보고 그 다음 이해독한다 해볼게요. 이거였으니까 답 이거였지. 여러분들이 또 젊으니까 기억력은 좋아요. 기억력은 좋으니까 이거였으니까 답은 이거였지.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나 잘 안 해? 자,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한 게 변시에 나오고 5급 공채에 나옵니다. 뭐지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은 패턴이에요. 학생들이 실수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문제를 푸실 때 요거를 읽고 내가 이거 쟁점, 이거 쟁점 이 정도는 체크를 하고 이거 어떻게 쓰더라? 두 문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계 대동변화연 민법 제 492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거를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치신 게 보통 수능밖에 없을 거니까 뭐 탐구 영역 같은 것들 요새는 근데 과탐은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탐구 영역 같은 거는 내가 아는 것만 있으면 바로 풀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고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내가 기억에도 한 번 더 남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와 수학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수학 탐구가 합쳐졌어요. 요새는 국어라고 하죠. 국어 수학 탐구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기본서 볼 때 익숙했던 거다. 근데 이게 출제되면 뭐가 쟁점이 있고 뭐가 쟁점이 있고 파악은 하는 건 수학입니다. 그다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답안을 구성해서 쓰는 거, 요것도 수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수학에서 2차 방정식, 제가 수학을 한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는데, 공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시-슈바르츠 방정식이라든지, 그 방정식이 요 기본 강의 때 배우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들이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 그 다음에 상계. 민법 정책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요건들은 무조건 그냥 걸어다니면 나와야 돼. 삥 누르면 나와야 돼. 그 군대에서 삥 누르면 그 이름 다 되듯이 여기서는 요건을 딱 누르면 다 나와야 돼요, 학생들. 그래서 요 요건은 무조건 외우고 계시고, 요걸 대입해서 사례를 이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고 중요한 거 복습하고 사례까지 풀고 요걸 합쳐서 1회 독이라고 한다. 1회 독이라고 하고, 책만 읽은 거, 책도 이렇게 생각 없이 읽은 거, 그건 독서하신 거죠. 그거는 회독을 한 게 아니라 독서하신 겁니다. 그건 공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좀 빡세게 하신 분들은 뭐 휴일에 여행 가도 되고 주말에 쉬어도 되고 하는데, 그냥 독서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면 제가 장담하는데 장수생 되고 로스쿨에서는 최하위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누군가는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 그거를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말이 조금 빠른가 모르겠네요. 제가 핵정 강의는 시간에 쫓겨서 초반에는 말 엄청 빨리 하고 뒤에 가면은 한 요 정도 속도로 하는데,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수강생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온라인에서 1.8배속 한 거랑 제 1배속이 똑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강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농축된 강의고, 제가 농담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임대차 가면은 이제 제가 주택 임대차 지원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법령, 대통령령이나 이런 거 개정한 거랑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썰을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잡소리 잘 안 합니다. 잡소리 거의 안 하고 다 필요한 내용만 합니다. 공부, 어떤 친구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뭐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공부 시간.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독서를 한 친구랑 5시간 동안 머리 쥐어 뜯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거친 친구랑 5시간이 더 우월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5시간 머리 아팠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흑백 요리사를 보러 가든지 놀겠죠. 놀아도 됩니다. 그 정도 머리 아팠으면 1-2시간 정도 놀아도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노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 버리면 이게 공부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PC방에 좀 살아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공부 습관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직장을 다니다 오셨거나 뭐 다른 걸 하다 오신 분들은 공부 습관이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6개월 내지 1년 내 교정하셔야 되고, 뭐 늦으면은 2년 동안 교정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1년 빡세게 하면 되니까. 올해 변시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 변시였나, 모로스쿨, 자기가 거의 꼴찌다. 8모에서 600점 되다. 아까 880점부터 변시 분됐죠? 600점 되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제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를 알았대요. 제가 뭐 딴 데 글은 많이 안 쓰지만 그래도 뭐 고파스 같은 데나 제 블로그 같은 데는 제가 재판 자료를 올리던지 합니다. 그때 보고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저 핵정강을 이제부터 들을 건데 좀 봐주실 수 있냐? 그래라 해서 그 친구가 8모가 8월 초에 있거든요. 그러고 변시가 1월 초니까 대략 한 4개월이잖아요. 심지어 걔는 3학년 2학기 막학기였으니까.
네, 그의 변시 초시합했습니다. 거의 뭐 300점 가까이 올려서 초시합했습니다.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그래서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부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친구는 좀 집중력 있게 잘한 것 같아. 오죽하면 제가 그 친구 질문거리들을 보면서 아침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한테 옥하방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강사를 한지 보자 22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4, 5년 차 됐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사실. 제가 궁금해하던 거 저도 나름 법대에서는 공부를 잘 했으니까 제가 궁금해하던 거, 그다음 여러분들 선배들이 궁금해하던 거, 그다음 지금 공부를 잘해오는 애가 궁금해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본 적 있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답변해 주면서 저도 더 공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질문을 한 친구들은요, 얘는 붙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 단계에서 그 질문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한 애들 중에 붙는다 하는 다 붙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너는 붙는다 한 애 중에 떨어지는 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에 너는 붙는다라는 말을 잘 해주진 않습니다. 응원 정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는 600점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너는 붙는다 했어요.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진단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약간 그런 건 있어가지고 촉 같은 건 있어가지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민법 기본 강의를 할 건데 목차 한번 볼게요. 민법 총칙이랑 저희 때는 공부할 때 막 목차를 봐야 된다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 목차를 언제 보는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 목차별로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때는 뭐를 써야 되지, 저 때는 뭘 써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잡을 때 있어서는 좋은데 막 목차를 따로 프린트해서 외워야 되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옵니다. 밑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가서 보면 되고, 자, 권리,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누가 권리를 갖게 되느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권리의 객체, 무엇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끝나게 되고, 그다음 채권법, 채권이 어떻게 생기는지, 채권의 목적은 뭔지, 채권의 효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채권을 넘기는 거, 그 다음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 개별적 채권 관계, 우리가 아는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물권법, 그럼 물권법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칙이 나오고. 그럼 총칙과 각칙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게 뭔지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용어 접하실 때는 제2외국어 하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외국어. 우리가 아는 용어들을 좀 익숙하지 않은 법학 용어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당근마켓 거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근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을 입학을 하고 CBT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중고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맥북도 되고 맥북도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판매자가 있겠죠. 판매자한테 제가 당근도 법꿀이니까 제가 가서 이거 살래요 라고 채팅을 걸겠죠. 채팅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응답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약속 시간을 잡고, 저는 신도림을 사니까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봅시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고 시간 장소를 잡고 가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받고 저는 돈을 주죠. 그럼 거래가 끝나죠. 여러분들 이거 어릴 때부터 다 했죠. 문방구 가서도 사고, 요새 문방구 있나? 이게 다 여러분들 법률 행위를 한 겁니다. 법률 행위.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노트북이라는 건 권리의 객체가 되겠죠. 즉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러 간 내가 있겠죠. 이거는 매수인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겠죠. 매도인입니다. 제일 전형적인 계약인 매매 계약이죠. 물건 매매 계약입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한다, 사는 사람을 매수한다 라고 하고요. 제가 먼저 채팅을 보냈댔죠. 저 이거 살게요. 이거 뭐죠? 이거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거 살게요. 자, 혹은 가격을 바꿔서 내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랑 계약할래?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자가 오키요 하면은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되면 뭐가 된다?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저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생깁니까? 노트북을 달라고 할 권리. 그 다음에 저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생깁니까? 파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할 의무. 자, 요게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자, 이제부터 채권 채무라고 할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채권이란 건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계약에서 발생하는 그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던 채권에 같이 나온 게 물건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 그러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했으니까 이 노트북의 물건에 대한 권리, 가지는 권리, 이거를 특히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거죠? 판매자,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채권 채무에 따라서 내가 채무를 이행하면 판매자가 이행한다,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판매자가 나한테 노트북을 주겠죠. 노트북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준다. 네, 그래서 요거는 채권 채무가 발생했고 그 이행에 따라 제가 물권을 갖게 된 겁니다. 노트북에 대한 물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 나중에 물권법 가가지고 물권행위, 채권행위, 그 다음 유인성 논의해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다 법률 용어였죠. 알고 보니까 다 법률 용어였는데 우리가 보통 뭐 어릴 때 이런 걸 배우진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요번에 뭐 뉴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금융교육, 주식교육 그런 거 한다면서요. 법이랑 제 생각에는 법이랑 경제 있죠. 요 두 개는 죽을 때까지 쓸모가 있는 건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저도. 어쨌든 자, 우리가 아는 이 당근마켓에서 모든 용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속과 시간, 그 다음에 장소를 잡아서 받는다. 이거 채무이행을 받는 장소, 변제받는 장소입니다. 변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변제 방법은요, 특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합니다. 자, 근데 민법의 규정에서는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거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 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잡았죠. 약속을 하면 이게 우선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어렴풋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법조문이 있는데 그 법조문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아니냐. 자,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는데 이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건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신 무조건 다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적 자치에는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약속이 우선하게 된다.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승낙 안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뭐 그거는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거겠고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이 우선하게 된다. 요거 아까 말로 다 했었죠. 말로 하는 거 아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너 계약할래 말래 계약 성립할 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또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볍게 들으세요.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건데 지금 보는 거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민법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당근마켓 하나 가지고 다 했는데, 자,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판매자랑 같이 계약을 하는 거, 약속을 우선시키는 거 사적 자치라고 했고, 요 사적 자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는 거,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의사 표시라고 했고, 자, 나라는 사람, 의사 표시라는 사람, 요 사적 자치라는 대원칙들, 요런 것들 배우는 게 민법 총칙입니다. 근본적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거래 하나만 가지고 봤지만, 나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지? 일단 태어나야 권리 능력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고 팔고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행위 능력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요런 기본적인 것들을 민법 총칙에서 배웁니다. 민법 총칙에서 배우고, 자,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의사표시가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계약관계가 성립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이 채권 채무는 그러면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고, 이 채권을 내가 안 받고 다른 친구에게 준다던가 하는 게 채권 양도고, 아니면 여러 명이서 샀으면 아까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고, 자, 이런 것처럼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관해서 다루는 거, 그 채권 채무가 어떤 효력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걸 다루는 게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이고, 다른 말로 계약법이라고도 합니다. 양창수 교수님께서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전통적인 법학 방식대로 써진 교과서대로 판택텐 체계라고 하죠. 로마법 체계. 그래서 그 체계대로 민법 총칙부터 그냥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저는 그리고 왔다 갔다 잘 안 합니다. 먼저 앞에 설명 이런 식으로는 드릴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저게 저런 개념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에 따라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서로 이행을 다 하게 되면 이 노트북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제가 가져온댔죠. 자,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가르치는 게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이 소유권을 가지면 대략적으로 맛보기만 하자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자, 사용할 수 있고요.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저도 유튜브 하긴 합니다. 철판이랑 이런 거 올리니까. 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수익 발생할 정도는 안 되지만. 자, 사용 수익.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 이거 노트북 이제 다 썼고 딴 걸로 바꾸고 싶어. 저 사람 판매자가 한 거죠. 처분할 수 있겠죠. 소유권이 있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상적인 건데 용어로 바꾸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법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라는 아주 간단한 것 가지고 모든 법적 요소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이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의사표시가 제대로 된 건지, 사기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법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매매 다 아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도 자취하셨을 거니까,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서울에 가서 자취를 했으니까, 제가 국토부에서 임대차 팀 할 때 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여러분들 배울 거, 그거 제가 다 관리를 1년간 했습니다. 요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전세, 월세 계약입니다. 월세방 구해서 월에 한 60만 원씩 주고 여기 사는 거죠. 들어가 사는 학생이 임차인, 집주인이 임대인. 여기서도 똑같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있겠죠. 이 사람의 채무는 뭐겠어요? 학생들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채무고, 임차인의 채무는 뭐겠어요? 월세를 줘야 되는 거. 자, 채권과 채무는 어떠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양면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으면 동시에 의무도 있는 겁니다. 서로 지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임대차에서도 똑같이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계약부터 보니까 뭔가 쉽죠. 그래서 이제 양창수 교수님이나 거기선 계약법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정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교수님께서 써놓으신 판택된 체계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법학을 배울 거다. 저는 민법 총칙부터 할 거다. 민법 총칙부터 할 거고 1교시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수업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통 맛보기 강의 듣고 결정을 하실 거니까 자 3페이지 봅시다. 민법 일반 위에 본장의 개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자 제1절 민법의 의 민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어느 법영역에 속하는가. 민법도 법이기 때문에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의 가운데서 어떤 지위를 가진지 살펴보자.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 여기서 사자는 개인 사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런 의미고 밑에 있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인데요. 공법이라는 건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국가와 일반 개인과의 관계. 여러분 민사소송법. 앞에 민사 붙었다고 사법 아니죠? 민사소송법은 판결할 때 어떻게 민사소송 판결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지를 규율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공법입니다. 국가에 대한 걸 규율하고 있잖아요. 공법입니다. 행정법은 뭐 당연히 공법이고 사법은 우리가 배우는 7법 중에서는 민법과 상법 요 정도 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법의 구별,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전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이다. 전자는 국민으로서의 생활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고 후자는 사람으로서의 생활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다. 민법은 사법의 하나이고요. 자, 공사법의 구별 기준, 종래 이익,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느냐. 보호의 대상이 공익인 때에는 공법, 사익인 경우에는 사법. 그 다음 성질에 따라 판단하자. 명령 복종 관계, 뭔가 누가 시키는 관계에 있다. 자, 우리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공법 관계. 그다음 평등 관계인 경우에는 사법이라는 설. 그다음에 주체설. 국가 상호간 내지 국가와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설. 그다음 생활 관계를 규율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견해 등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고 있고 요거는 민사법에서는 여러분들 쓸 일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행정법에서 한 번 더 나오실 건데 행정법에서도 쓸 일 없긴 한데 그때 또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넘어가셔서 보시면 니은 공법과 사법에는 각각 다른 법리가 있는데 사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적 자체의 원칙입니다. 이따가 볼 거고 그다음 디귿 공사법을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법의 내용, 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생활관계에서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두 유형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재산법이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데 이번 김준호 교수님 교재에서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원림 교수님 교재로 할까도 고민했는데 지원림 교수님 교재에서는 친상법이 있어요. 근데 친상법은 어차피 제 핵정에서 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걸로 다 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걸로 붙고 여러분들 지금 가족법 배웠자 기억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재산법을 먼저 익힙시다. 재산법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가족법 보시면 가족법은 훨씬 쉬워요. 저는 21살인가 2살 때 지원린 교수님 가족법 강의 들었는데 그냥 혼자 읽어도 다 이해되더라고요. 가족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핵정 강의에서 하는 걸로 충분할 겁니다. 하루 정도 합니다. 그때.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충분하니까 지금은 일단 재산법에 집중합시다. 제 특징이 할 때 해야 되는 것만 하자. 이거니까요. 저는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 사법이다.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고 특히 상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 그게 상법입니다. 그래서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각주가 나오는데 이 교수님 책 중에 각주에 중요한 거 되게 많습니다. 기출된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안 보는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는 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나올 법한 거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라 언급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별표 치라고까지 할 거예요. 근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쓱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 넘어가셔서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실체법상 의무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절차법이라고 하고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 가사소송법도 있는데 우린 민사소송법만 나중에 민사소송법으로 따로 배우시죠. 한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을 총칭하여 민법 부속 법률이라고 하는데, 자, 민법 내에서는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가 관리를 했다고 했죠. 민법 같은 경우에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 명의신탁에 관한 법,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법도 살짝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민법 부속 법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네. 법전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법전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차 객관식에서는 법전은 안 주지만 2차 내지 사례형, 그다음 기록형에서는 법전을 주죠. 법전을 보고 쓰셔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조문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실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처음 공부한 친구들 되게 판례 있죠. 판례. 여기 지금 교수님 하신 것 중에 자, 그 왼쪽에 각주에 1번에 중간에 판례 번호 있죠. 대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막 이거 외우는 친구 보고 오 대단하다 그러던데 그럼 바보죠. 그거 왜 외우고 있어요. 판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책이 지금 1600쪽인데 제 민법 핵정이 600쪽인데 제 책에 더 판례가 많아요. 그 판례가 한 2, 3천 개 됩니다. 2, 3천 개. 그 정도 있고 형법, 형사소송법, 뭐 상법, 그다음 헌법, 행정법 판례 몇 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판례 거의 1만 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판례 번호를 왜 외우고 있어요? 키워드도 못 외우실 건데. 키워드 외워야 되는 진짜 메인이 되는 판례들은 민법 한 2, 300개?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한 5, 60개? 뭐 그렇게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건 진짜 요건을 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렇고 전체 판례로 따지면 거의 10,000개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례본을 왜 외우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일단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법전은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된다. 물론 교재 다 법이 대부분 써져 있긴 해요. 써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 다 이게 법전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변시 끝난 후 여기 뭐라고 하죠? 알라딘 같이 그런 거 중고서적. 중고서적에 보면 법전들이 나옵니다. 법전들이 나와요. 보통 변시 끝나고 나면 객관식은 채점을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 넘으면 합격을 노릴 수 있었어요. 110개, 120개 뭐 안정 합격이고. 그래서 그 정도 나오신 분들은 법전을 버리시거든요. 그럼 법전 같은 거 거기서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내신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법학사인가? 나오는 그 법전이 있거든요. 시험용 법전. 그 법전을 가지고 이제 5급 공채나 법행은 그대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전을 그냥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나오는데 이게 방금 말한 부속법령이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이름은 민법이 아닌데 안에 있는 내용이 민법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민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가 아는 그 법전에서 민법이라고 적혀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민법의 법원 제1조 이렇게 조문이 나오죠. 법원, 법의 연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요거예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우리 아까 채권법이랑 물권법이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랑 이런 거 있죠. 이거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을까? 우리 민법이 가장 닮아있는 옛날 법은 뭘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법이나 뭐 고조선시대 때 있었던 8조 금법이나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 법의 뿌리는 로마입니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합쳐져 있습니다. 저 인간이 강사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냐. 여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법대 때는 이 로마법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들은 애들도 있어요. 그때 같이 듣던 애 지금 잘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법이라든지 게르만법이 섞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소유권에 관한 조문, 그 다음에 채권에 관한 조문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 옛날에 로마에서 쓰여져 있던 법 있죠. 조문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어쨌든 자, 이게 어떻게 법이 됐을까요? 얘네들은 애초에 뭔가 어떤 관습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은 매매 계약에서요, 저 인간이 물건을 주면 내가 돈을 줘야 된다, 옛날엔 조개 껍데기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가 교환의 법칙 같은 건 관습으로 있었겠죠. 이 관습들이 다 똑같네?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하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정리해서 법을 만들면 뭐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률입니다. 성문법령이라고 하죠. 성문법령. 관습법은 뭐예요? 불문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약에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만든 게 있으면 당연히 법률을 따라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분야에서 이 공통적인 분야에 법률이 없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했는데? 그럼 관습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우리 민법에 1118조문밖에 없는데 민사에 관한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여수에 있는 어촌 마을에서는 뭐 오징어를 거래를 할 때는 뭐 어떤 규칙이 있다, 특정 규칙이 있다, 그것까지 법률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전 국민을 규율하는 게 아닌데. 근데 여수에서 오징어 거래를 할 때면, 여수에 오징어가 유명한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징어 거래를 할 때면 거기 어촌에서 쓰이는 뭔가 관습이 있겠죠. 관습. 여기에 법적 확신까지 있으면 관습법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된다, 요 뜻입니다. 민법에는 없네? 근데 여수의 어촌 마을에서는 이렇게 한다네? 요걸 따르는 겁니다. 자, 이것조차 없으면요, 조리. 뭔가 뭐지? 싶죠. 조리. 그냥 일반 상식입니다. 사회 통념, 일반 상식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법률 있으면 법률에 따라 판사가 법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없다. 그러면 관습법을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것도 없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요겁니다. 모든 일상을 우리가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 시켜 먹고 뭐 책 사서 공부하고 인간 결제하고 뭐 이게 다니까 대부분 다 법률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루틴에 따라 사고를 하고 법관은 이런 루틴에 따라 판단을 해라. 요겁니다. 요 제일 최근에 요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슈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딱 나올 때 요거 이슈됐는데, 금융위에서 법 만든다 하고 했는데, 법률 없죠. 관습법 없죠. 요걸로 따라야 됩니다. 조리. 상식에 따라. 그럼 이 조리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위가 뭐란 거예요? 법을 만든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요, 비트코인에 관한 관련된 법이 있으니까 저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형사법에 가면은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게 나오는데 뭐 그건 형사법 가셔서 배우시고, 지금부터 보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AI가 지금 뜨고 있는데 AI에 관한 규율이 있어요? 잘 없죠. 지금 쿠팡 개인정보 문제되는데, 제가 또 강사하고 그 다음 해 붙인 친구,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 있는 제 친구 있는데, 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은데 없죠. 걔가 지금 판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의미가 그 변호사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소송하는 상대방이랑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없으니까 조리에 따라.
혹은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최대한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나마 따를 게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례 만드시면 아주 대단한 변호사님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따르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관습이나 관습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것조차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뭐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본조는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 간의 적용 순위를 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에 관한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에 한정된다. 법률을 제1차적 법원으로 삼아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본조 소정의 법률은 국회 의결을 통해 제정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만들어진 법규 전반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문법이 성문법인 명령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 판례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거겠어요? 불문법은 성문법에 우선할 수 없다. 성문법이 있으면, 규율하는 게 있으면 성문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문법 외에 불문법도 법원이 되기는 하는데 성문법에 없을 때 적용된다라고 써져 있죠.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고 조리는 관습법조차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 통념, 상식이라는 게 커먼 센스라는 게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자, 법원의 점유 1번 법률, 민법, 우리 형식적 민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민법 외의 법률, 민사특별법으로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 건 니은 물권법과 관련되는 집합건물법, 아파트 같은 거 규율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 신탁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정말 중요한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 요 정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지금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자, 그렇고 그 다음 3번 명령규칙인데 명령규칙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서 쓸 일 없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없고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소처법과 관련한 이율은 좀 중요하게 쓰셔야 되는데 기록형에서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형사소송법 같은 데서는 형사규칙을 쓸 때도 있는데 민소규칙도 쓸 때도 있는데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적어도 쓸 일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조약에 쓸 일 없어요. 국제법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볼 일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관습법. 관습법의 성립.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법률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들어지죠. 법률은 국회에서. 지금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 기본소에는 국무회의 통과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죠. 국무회의는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어야죠. 근데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올해 초부터 입법 예고하고 했을걸요? 제 기억에. 올해 초부터도 아니에요. 저 학생 때도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통과될 것 같긴 한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해보신 행시생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법도 원래 법이 없었어요. 근데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딱 이제 부처 면접 볼 때 법제처에서 그 행정기본법 마지막 통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행정기본법 나왔다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행정법에 쓰는 거 똑같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행정법 생으로 다 외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법조문이 생겨서 참고할 게 생겼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자, 민법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리에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제가 개정되는 조문들 조금 살펴봤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 개정법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된 자료 따로 보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 시기가 명료하지 않아서 관습법이 언제 성립되는지 요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일본 통설적 견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하고 여기 연필로 밑줄 칩시다. 일정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
그다음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으로 성립. 여기도 밑줄.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요 요건입니다. 관습법 성립 요건입니다. 즉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는 것만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합니다. 보통은 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만 밑줄 치시면 되는데 요건은 밑줄 쳐주세요.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면 파란색 펜으로 밑줄 치라고 합니다. 뭐 관습법은 그 정도로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판례는 그 밖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도 뭐 밑줄 연필로 밑줄 가볍게 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헌법이 최고법이긴 한데 최고법이라는 건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헌법 자체에서 뭔가 자세하게 규율한 건 없어요. 그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것도 안 지키면 어떡하냐 이런 거니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는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이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밑에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남녀 평등 요런 거. 남녀를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조금 헷갈리게 써져 있네요. 자, 1번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괄호 속 보면 대법원 결정이죠. 대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이 알아서 할게인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 심판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시간에 또 헷갈릴까봐 그렇게 보시고 자 1번 각주 보겠습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오늘 민법의 역사 간단히 나오겠지만 진짜죠. 한 1분 하겠지만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즉 내가 원래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이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 개시는 언제 되죠? 상속 개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개념을 내가 이걸 외워야만 알 수 있다 하지 말고 그냥 상식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조리를 상식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상속 개시는 사람이 죽어야 시작되겠죠.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죽어야.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상속이 개시되는 겁니다. 이때 상속이 개시됐는데 아버지가 이게 우리 상속 재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몰래 가로채 갔어요. 근데 그게 상속 개시시로부터 20년이 이미 지나버렸어.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심지어 보통 할아버지들은 일제시대 때 사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뭐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깜빡하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금방 지나가겠죠. 20년이 지나갔는데 내 재산인데 못 가져온대요.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 밑줄 쳐진 거에 두 줄 위에 참고로부터 볼게요. 민법 999조 2항은 2002년 개정을 통해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상속 개시시가 아니라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자, 개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시는 날부터 20년이죠.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19년 11월 됐을 때 침해를 해버렸어. 그럼 1개월 지나서 이제 너는 못해? 응, 내 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침해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까지 시간을 주자. 어떤 놈이 침범을 했네? 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 10년까지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또 보겠습니다. 종래 종중의 법률관계는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고 종중 같은 공동선조를 둔 후손들 모임 있죠. 그 종중이라고 하죠.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고 그중 종원의 자격 누가 종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 딱 봐도 뭐예요? 남녀 불평등이죠. 요거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서 다시 두 줄 밑에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것이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이게 없으니까요. 조리에 따른다. 자, 이거 객관식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조리에 따라 합당합니다. 조리에 따라 합당합니다. 그래서 각주는 중요한 건데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책에서 필요한 거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 여기서 이 파트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 관행 존재 플러스 법적 확신이 관습법의 요건이구나. 요거는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파트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복습할 포인트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할 거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